오늘 책 이야기에서는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골목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이 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리고요. 이 책은 로맨가리의 소설인데요. 단편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발견한 거는 부산의 보수동 책방을 갔는데 거기에 보수동 헌책방. 헌책방에 갔는데 거기에 3,3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 발견하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당시에는 뭔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속으로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가리의 어떤 그런 세계에 폭 빠졌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가 몇 년 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책을 하셨군요.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어떤 의미들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아름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방송을 앞두고 한 번 더 봤더니 그때는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여가지고 아 책은 좀 3번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책이 이제 단편집인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그 단편집 중에서도 표제작으로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15개 총 16편이 있더라고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 나왔을 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1964년에 미국에서 1964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거주하시는데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고 이 책을 이제 68년에 본인이 직접 감독을 해서 자기 애인이었던 진세버그와 함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읽은 거잖아요. 로맨가리도 처음 알았고 저는 딱 한 40페이지 분량이니까 가볍게 읽었는데 딱 뒤에 그냥 갑자기 끝나서 뭐지 이게? 이거 뭐지? 그쵸. 그래도 웬만큼 나도 그래도 책도 좀 읽고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좀 대표님이 어렵게. 20년 전에 느꼈던 그 감정.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고 이제 좀 꼼꼼히 짚어보면 새로운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16편의 작품들이 제목을 보시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휴머니스트, 또 역사의 한 페이지, 뭐 영웅적 행위에 대해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분이 천착해가는 주제들이 뭐 인간 내면의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던가 비열함이라던가 또 이념에 경도됐을 때 나오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로맨가리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근데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삶도 굉장히 파란만장하셨어요. 원래 본명은 로멘 카제프라는 분이신데 러시아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로맨가리 하면 프랑스 사람 같고 아까 카제프 하니까 러시아 사람 같고 근데 또 미국에서 상도 받고 아무튼 한국 빼고 유명한 분인가 봐요.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나만 몰랐나? 유명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제 출생하신 분이고요. 로멘 카제브로 본명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계인 분이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 유대인에 대한 억압이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로 이주를 하신 분이에요. 사생아로 태어나셔서 이제 어머님이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작가님을 데리고 프랑스로 이주를 하셨고 원래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셔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도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엄청 끔찍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참혹함이라던가 인간 내면의 다양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겪었던 것들이 이 책 속에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본래 직업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외교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외교관으로 한 17년 정도를 활동을 하셨어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영사로 지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진세버그를 그렇죠. 진세버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극적인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되는. 나중에 그 영화 얘기를 가서 진세버그의 사랑 얘기까지 들려주시고요. 근데 로맨가리가 저도 이 책을 샀어요. 처음에 이제 맨 첫 표지 넘기면 로맨가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일단 사진이 멋있어요. 프랑스 멋있는 남자, 딱 그렇게 생겼고, 근데 보면 콘쿠르상을 두 번 탄,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서로. 이게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소설을 쓴 건 21살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이신데 21살에 폭풍을 하는 소설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때는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는 로맨 카제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군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세요.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하다 보니 이제 러시아 이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그때 나오시게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쓰셨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유럽의 교육 이런 책으로 비평가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콩쿠르상을, 그 다음에 하늘의 뿌리라는 책으로 받으셨거든요. 하늘의 뿌리.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평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거든요. 왜요? 로맨가리는 끝났다. 이제 너무 잘 나가던 작가이긴 하나 그냥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한다. 이제 참신함이 사라졌다. 창의성이 없어졌다. 이제 로맨가리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존재에 대한 뭔가 어떤 불안도 있을 거고, 내 글이 끝났다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이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작품 중에 두 번째 작품이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로 콩쿠르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콩쿠르상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사실 이 에밀 아자르가 로맨가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일단 콩쿠르상이 뭔지. 콩쿠르상은 세계 3대 상 중에 하나예요. 노벨 문학상과 그다음에 우리 부커상, 맨 부커상, 왜 우리 한강 작가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부커상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이렇게 콩쿠르상이거든요. 그래서 콩쿠르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콩쿠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는 걸로 작은 책을 쓰거든요. 그 책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내가 로맨가리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였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을 타면, 우리가 아카데미상 이런 거 보면 와서 상 받을 때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했냐면 조카가 그걸 대신했습니다. 로맨가리가 자기의 조카에게 너가 에밀 아자르인 척 해라. 그래서 본인이 에밀 아자르의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조카가 마치 자신이 진짜 에밀 아자르가 됐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극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실 비평가들은 내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책 속에, 책 중에 그 전에 로맨가리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썼던 표현들과 주제의식과 비슷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장들을 내가 그대로 베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비평가도 알아내지 못했다. 너네들이 나한테 그 로맨가리는 끝났다고 하나 내가 정말 끝난 거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평가들에게 한 방을 퍽 먹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재예요. 돌아가시고 세상 비평가. 너희랑 내가 한번 맞짱 뜰게. 그렇죠. 너 알아봐라. 처음에는 속이고 한 거 들었을 때는 이런 게 도덕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판을 뜬 거죠. 맞짱을 뜬 거죠. 맞짱을 세상하고 니네 비평가들 잘난 내가 잘난 척하고 나 끝났다는데 에라 잘생기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천재적이기도 합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비운의 결말을 맞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거는 자살 맞아요. 자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화 얘기, 책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상실의 시대에도 주인공들이 다 자살하고 그 문학에는 자살이라는 거, 죽음, 사랑과 죽음이란 게 영원한 문학적 주제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우리 나는 지금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거 30여 페이지 뭐 읽고 나서 참 힘들었는데 그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쓴 자기 앞에 생도 읽으셨어요? 네, 읽었어요. 그 외에 우리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그 노래가 사실 에밀 아자르가 쓴 자기 앞에 생에 모모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모모라는 인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나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모 그 노래 많이 들으셨죠? 불렀는데 그 모모가 그 모모예요. 야 그때 대학 입시하느라고 문학책을 안 읽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돼.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 네,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것도.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네. 나중에 모모는 철부지 모모죠 그 노래 제목이. 그 노래로 마지막 클로징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네. 네. 아무튼 로맨가리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네,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나중에 이제 그 여배우와의 사랑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고. 그래서 로맨가리 얘기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소설 소설로 들어가야 소설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로맨가리는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죠. 그 보부 잡지 아시잖아요. 보부. 그 보부 잡지의 편집장인 여성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여성이 로맨가리보다 7살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유부남이었었죠. 근데 그 진세버그를 만나게 돼요. 근데 진세버그도 그때 당시에 21살이었는데 진세버그도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나와버렸네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죠. 그렇군요. 오늘은 뭐 그 책 얘기하기 전에 로맨가리의 삶이 너무 극적이어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얘기가 좀 길게 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해 보죠. 책의 줄거리와 책에 등장하는 인물,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물을 조금 설명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이야기는 페루의 한 해변에 남성이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남성이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성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큰 줄거리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의 남성이 와가지고 남편이 와서 데리고 가는 딱 그 두 줄로 요약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줄거리는 딱 그거예요. 맞아요. 이제 줄거리는 간단하고 그럼 이 도대체 남자가 뭐냐를 생각해봤을 때 이 남자는 굉장히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해변에 있는 카페 주인. 카페 주인 이름이 자크 레니에거든요. 레니에인데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로도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쿠바 전투에도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나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페루 해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 페루 해변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는 안데스 산맥 발치에 페루 해변에 피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치열하게 삶을 살고 뭔가 허탈함과 뭐 고독 뭐 이런 걸 느껴서 그냥 페루 해변에 혼자 처박힌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자신의 그 꿈과 이상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페루 해변에 피신해 와서 네. 그 속에서 이제 고독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그 네. 첫 문장이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네. 보통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저는 이 첫 문장이 이 이야기의 전체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테라스로 나와 다시 고독에 잠겼다. 예.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 또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고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고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또 중간에 어떤 얘기도 얘기하냐면 사람이 꾸었던 가장 아름다운 꿈이 이 세계의 전쟁과 감옥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혁명가로서 살았으나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 꿈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감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묻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은둔한 거고 그래서 고독 속에 잠겨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긴 철학에는 전 동의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는 인간들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좋게 만들려는 꿈을 꾸는 순간 거기서 인간에 대한 억압과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 저는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동의해요. 맞아요. 근데 아직 고독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나타나서 여성이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뭐랄까 약간 익명성인 것 같아요. 예. 꼭 어떤 개별적인 한 개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익명성을 얘기할 때는 문학 속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지음으로 해서 그냥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네. 어떤 그냥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이 여성으로 그냥 대표하는 거다. 네. 그럼 그 대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죽으려고 절망한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그 이제 이 여성이 이쪽 페루 해변에 왔던 이유는 사육제에 참가했는데 네. 사육제에서 말하자면 윤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3명의 남자들로부터 윤관을 당하고 그런 고통에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자기는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죽고야 말겠다라고 이제 페루 해변에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여성의 그 과거를 조금 돌아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셨을 거예요. 네. 남편과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편이랑 계속 여행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이 그냥 여행은 아니었어요. 뭔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약간 정신병자처럼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당신이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어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은 평범한 주부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래서 이 여성은 어찌됐던 어떤 세계에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에서는 표현되는 거예요. 네. 윤관을 당했다는 건 물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육체가 훼손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남편으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병자라고 취급당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폭력을 당하고 그러니까 폭력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도 폭력에 의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성이. 그렇죠. 예.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세계에 있는 폭력과 그다음에 어떤 고통에 의해서 상처받은 어떤 한 인간들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페루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구원하려고 할 때 무슨 구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을 갖거든요. 하나는 내 품에 와 있는 이 아름다운 새를 구원해서 내 마지막의 삶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에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으나 네. 이 여성과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다. 내 삶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구원의 의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도 남성에게 내 몸이 훼손되었어요. 3명의 남자들로 인해서 윤관을 당하고 훼손이 되었는데 그 여성을 남자가 안아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몸이 더럽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안아줌으로 해서 여성은 처음으로 자기의 몸이 상처받고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은 몸이기는 하나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나 이곳에 더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었으면 되겠으나 그렇게 갔는데 남편이 와. 남편이 오죠. 남편이 와서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며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치료를 받자. 어떤 의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결국 여성을 데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게 실패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읽혀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꿈을 꾼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꾸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맞아요. 살았지만 결국 그게 인간을 해방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 부질없다 하고 혼자 페루에 왔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상처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폭력으로부터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꿈을 버리고 여기 혼자 살지만 그렇지만 저 죽어가는 여인, 저 죽어가는 세계인들을, 인류를 구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 복까지 해서 잘 끝나면 되는데 남편이 데려가고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서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러면 이제 제목의 의미를 좀 해석을 그렇죠. 해보면 새들은 왜 페루에 가서 죽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이유를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얘기를 해요. 여자가 왜 새들은 페루에 와서 죽나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거를 조금 의미를 해석하려면 새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과 페루가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좀 전에 새가 여성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를 내 품 안에 안아서 내가 구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새는 여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로부터 상처받은 여성을 새는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좀 전에 PD님께서 얘기했던 혁명으로부터 상처받은 이 남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라는 게 우리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페루라는 것은 그 많은 새들이 와서 죽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긴 하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요렇게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새들에게는 이곳이 믿는 이들이 영혼을 반환하러 간다는 인도의 성지 바라나시 같은 곳일 수도 있었다. 새들은 진짜 비상을 위해 이곳으로 와서 자신들의 몸뚱이를 던져버리는 것일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루라는 곳이 세상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들이 진짜 비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이를 버리는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죽는 곳이지만 다시 부활하는 곳이구나. 부활하는 곳이죠. 그래서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페루가 거예요. 그 의미를 갖는 거네. 죽음과 재생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인간들은 상처받은 인간은 고독 속에서 죽는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나 상처받은 인간들이 고독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맨가리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글을 쓰셔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꼼꼼히 하나의 문장 하나를 덧붙여서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와 여기에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 작가의 위대함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코너를 처음에 기획한 거는 결국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빨리 보는데 너무 익숙해진 현대 삶을 살거든요.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쇼츠 1분 넘어가는 영상 안 보고 막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데 혼자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우리 인류 나 자신을 상당히 성장시키는 시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이 책 이야기 코너를 마련했는데 이 책이 그 기획 의도에 가장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어렵지만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책을 사서 처음에 읽어보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
또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책을 읽으면 또 새로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면 마지막에 결말이죠. 결말이죠. 네, 네. 그까지 그 결말을 빼면 지금까지 완벽해요. 네, 근데 네. 결말이 결국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떠나.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이렇게 끝나요. 네, 맞아요. 야, 우리가 다 얘기는 그냥 뭐 다 얘기하죠. 네. 그건 뭐예요? 네. 예. 저는 두 가지로 예, 해석을 예. 했거든요. 여성이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카페는 비어 있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이 세상의 종말에서 상처를 받아서 죽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남성에게 구원을 살짝 얻었잖아요. 네. 남성이 자신의 훼손된 몸을 안아주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곳에서 머무르면 뭔가 이렇게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에 의해서 이곳에서 다시 끌려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곳이고 다시 세상에서는 자신은 질환자가 되는 곳이고 고쳐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이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았더니 남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 남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 남자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는 그곳에 이 여자의 있으나 마음 속에는 이미 없는 그렇죠. 거구나. 없는 거죠. 예,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구원해주거나 자신에게 희망을 주거나 자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남자가 더 이상은 없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희망이 아닌 걸로 느껴지. 절망으로 결말을 내는 거 맞아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또 남자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도 세상의 종말에서 뭔가 모든 거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고독 속에 은둔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와서 그녀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살을 맞대고 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희망을 거졌는데 결국 여성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나 남자 또한 나는 육체가 있으나 육체가 없어.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없어라고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첫 문장의 고독 상태로 다시 온 거네. 맞아요. 선생님 너무 똑똑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페는 비어 있었다. 첫 문장 보세요. 네. 그는 테라스로 나와 다시 고독에 잠겼다. 네.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고독 속에 다시 잠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뭐랄까 각자의 임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고독하구나. 인간은 결국 고독에서 구원될 수 없어. 삶은 무의미한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인가라는 걸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고독해, 너무 외로워라는 거는 그 밑에 심리를 다시 찾아보면요. 행복해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고독한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독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독을 느낀다는 거는 반대편에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이거 철학 시간인가?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한 남자의 고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독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로맨거리 멋있네요. 멋지죠. 예.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이야기를 분석을 했고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데 나머지 15편의 이야기들은 정말 더 아주 처참한 인간의 어떤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이 책 처음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보고 나머지는 읽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니까 나머지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한 문장 낭독하고 마치죠. 네네. 저는 어떤 문장을 찾았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길 없고 신비스럽다. 이 문장을 찾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고독 속에 있고 뭐랄까 희망을 잃은 것 같이 보이나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비함이 있다. 그 인간성을 좀 믿고 순수함이나 어떤 무구함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나 네. 좀 가볍게 하려고. 네네. 여기 보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놀란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런 얼굴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거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 네.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만족하세요? 그런 추구함, 그쵸. 우리는 내가 현재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고 나의 종착역도 아니고 나의 완성형은 아니나 뭔가 좀 더 완성의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우리가 같아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네.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골목책방 서성이다의 조태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